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이 될 전망인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200% 관세를 매길 것을 밝힌 가운데 의약품 관세는 단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시장 개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관심이 쏠립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외국산 의약품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 관세는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인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200%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we're going to start off with a low tariff and give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a year or so to build, and then we're going to make it a very high tariff. 외국산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도 비슷한 시기 이뤄질 거라고 했습니다. 또 아프리카, 카리브해 주변 등의 작은 나라들에 10% 조금 넘는 상호 관세율을 일괄 적용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새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5-6개 나라와 협상 중이고 아마 2-3개 나라와 합의를 추가 발표할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달리 한국은 시장을 개방할 의향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But they won't do that, so we might just stick with the letter. South Korea is inclined to maybe do that, so we'll let you know. 한국이 대미 협상 카드로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맺으며 6조 2,500억 원 상당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미국이 영국, 베트남과도 농산물 구매 계약 등을 체결한 만큼 한국에 대한 압박도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또 자동차와 철강에 이어 설상가상으로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 관세까지 현실화하면 타격이 적잖을 걸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 TV 장효인입니다. 한미 상호관세 협상 시한이 보름도 남지 않은 가운데 통상당국이 농축산물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나 쌀 수입 확대 등이 협상 카드로 거론되면서 농민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우협회는 무관세 빗장이 열리면 국내 축산업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농민단체는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김도헌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광우병 사태 후 지금까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미 상호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소고기 원령 제한 해제가 협상 카드의 하나로 거론되면서 국내 축산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우협회는 원령 규제가 사라지고 무관세 빗장이 열리면 국내 축산업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산업 보호와 국민의 안전성, 이것은 정부에서 무조건 책임지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한우산의 붕괴까지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역으로 우리나라가 관세를 매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관세도 완전히 없어지잖아. 우리는 미국에 수출하는 게 없거든요. 그 관세를 매기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쌀 수입 확대나 과일 검역 규제 완화 등도 거론되고 있어 농민단체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농축산업의 희생을 종용하고 있어 실로 비통할 따름입니다.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아직 협상안을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세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협상안을 내놓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된 다음 달 1일까지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농축산물이 협상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농축산물 단체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도헌입니다. 대규모 적자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온 용인 경전철과 관련해 당시 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 것인데요.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용인시는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규모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 대법원은 사업을 추진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과도한 수요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오류가 있었고 실행 플랜에 관한 확인 검토 등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채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전 시장과 연구원 등에 대해 214억여 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고법에서 인정했던 연구원 개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자치단체들이 허투루게 뻥튀기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인시도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 당시 용인시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차질 없이 성실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용인시는 2010년 6월 민간 자본 투자 방식으로 경전철을 완공했으나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 수입 보장 비율 등을 놓고 다툼을 벌여 3년간 운행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2013년 4월 개통됐으나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간 끝에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 원과 인건비 등 29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2013년 10월 용인시가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 23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선고는 민간투자사업 관련 첫 주민소송 확정 판결로 12년에 걸친 논란 끝에 청구 내용이 대부분 인용됐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제품을 제조 판매했던 일명 가습기 살균제 기업에 해당하는데요. 정부 측이 홈플러스로부터 받아야 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분담금 채권 약 30억 원이 있다고 신청했지만 홈플러스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주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분담금 채권 인정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제품을 직접 제조, 판매했던 기업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징수한 분담금이 75% 이상 소진되면 정부가 추가 분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 측은 오는 2028년경 가습기 살균제 기업들로부터 2차 분담금 징수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 가운데 홈플러스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약 30억 원 규모일 것이라면서 관련 채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분담한 1차 분담금은 28억 정도 됩니다. 네. 책임 비율을 따져봤을 때 1차 분담금하고 거의 유사한 30억 정도의 분담금, 2차 추가 분담금이 예상된다, 확실시. 하지만 홈플러스 측이 이 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정부 측은 홈플러스를 상대로 지난달 30억 원에 대한 회생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제기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최근 회생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2차 추가 분담금을 미리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홈플러스는 관련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TV 질의에 대해서도 가습기 살균제 분담금은 부과 시기, 징수 여부 등 모든 절차가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결정된 후에 부과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2차 분담금에 대한 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며 회생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법인 회생 제도라는 게 제도적 수혜이자 혜택인데 그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추가 분담금을 채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인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홈플러스 몫의 분담금에 구멍이 발생하게 되면 향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오주연입니다.
세계유산 제도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세계유산위원회가 내년 한국 부산에서 열립니다. 아시아에선 태국과 일본, 중국, 캄보디아가 개최한 바 있지만 한국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내년 회의에는 세계유산협약 가입국 196개국 대표단을 비롯해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3,000명에 이르는 세계유산 관계자들이 참석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화영 기자입니다. 내년 7월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 부산에서 열립니다. 6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내년도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장소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30일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위원회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주 회의장 여건과 도시 접근성 등을 고려해 부산이 개최 후보 도시로 최종 선정된 바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개최 도시로 선정된 부산시와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문화적, 경제적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인류를 위해 보호되어야 하는 세계유산들을 새롭게 등재하고 보존, 보호 등을 논의하는 행사로 문화유산과 관련한 가장 큰 국제 행사입니다. 1977년 프랑스 파리에서 위원회가 처음 열린 이래로 한국 개최는 처음입니다. 한국은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뒤 1997년부터 4차례 위원국으로 진출하며 세계유산 등재 및 심의 과정에 참여해왔습니다. 유치 결정에 따라 한국을 의장국으로 21개 위원국 대표들 가운데 제48차 위원회 의장단이 꾸려지며 이후 회의 일정 등을 조율합니다.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회의에는 세계유산협약 가입국 196개국 대표단을 비롯해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3,000명에 이르는 세계유산 관계자들이 참석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